야심,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약점. 벨라미, 기드 모파상. 노인은 어안이 벙벙해서 신문기자가 술에 취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만두게 잠꼬대는 천만에요. 저는 지금 라로슈 마티웨가 내 아내와 간통하는 현장을 붙잡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관은 이제 끝입니다. 말테르가 몹시 놀라 안경을 이마 위로 축혀 올리고 물었다. 나를 놀리는 건 아니겠지? 천만에요. 전 지금부터 그것을 기사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작정인가? 그 사기꾼을, 악당을, 사회의 독충을 매장하는 거죠. 디루아는 모자를 의자 위에 놓고 덧붙였다. 제 앞길에서 거치적거리는 놈은 처치해야 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사장은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자네 부인은? 날이 새면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 여잔 죽은 포레스티에게 되돌려주겠어요. 헤어질 텐가? 물론이죠. 전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왔습니다만 현장을 잡기 위해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었지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으니까요. 왈테르 씨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겁먹은 눈으로 디루아를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정말 이놈을 잘 키우면 써먹을 만하겠는걸? 왈테르 영감은 안경을 이마에 올려 걸치고는 눈을 드러낸 채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은 출세하겠어. 이 악당은. 방금 읽은 장면은 모파상의 장편소설 벨라미에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출세에 목마른 디루아가 지금까지 자신의 기자 생활에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주었던 아내 마들렌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내치고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마들렌의 치마폭은 지금까지 그의 성장을 도와주었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장애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디루아로서는 마들렌을 제거하는 건 식은죽 먹기였다. 지금껏 자신이 묵인했던 관계, 즉 아내와 외무장관 라로슈 마티웨의 미래를 폭로하는 것만으로 그의 목적은 쉽게 달성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새로운 재물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디루아는 결코 아내를 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새로운 먹잇감은 누구인가? 파리 정계를 쥐락펴락하던 영향력 강한 신문 라비 프랑세즈의 사장인 왈테르 영감의 딸 시잔이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목표물을 손에 넣는 것도 디루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는 그에게 윤리적 성품이나 냉정한 지성을 허락하진 않았지만 파리의 모든 여성들을 홀릴 만한 매혹적인 외모와 화술을 주었기 때문이다. 디루아의 별명이 벨라미, 그러니까 아름다운 애인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어느 여자가 디루아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골뜨기에 불과했던 디루아가 능력 있는 미모의 기자 마들렌과 결혼한 것도, 심지어 말테르의 부인이자 쉬잔의 어머니인 비르지니마저 자신의 정부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의 잘생긴 외모 덕이었다. 모파상의 소설 벨라미는 19세기 최고의 도시 파리에서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여성들과
성공에만 눈이 먼 남성들이 펼치는 화려하지만 덧없는 군무를 묘사한 작품이다. 여기서 순수한 사랑이란 인간사를 이해하지 못한 철없는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 디루아가 여성들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려는 것이나 디루아에게 매혹된 여성들이 그와 팔짱을 끼고 산보나 파티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도 모두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과는 무관한 욕망, 즉 야심 때문이었다. 이런 명예욕은 둘 이외에 제3자를 전제하고 있는, 다시 말해 타인이 나에게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사회적인 감정이다.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나 높은 지위를 가진 여자를 소유하려는 욕망의 이면에는 희소성을 추구하는 사회학적 원리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잘생긴 남자를 애인으로 두는 순간 다른 여성들의 시샘을, 또한 높은 지위를 가진 여자를 애인으로 두는 순간 다른 남자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일체의 야심이 개입되지 않은 사랑이란 과연 존재할까? 스피노자라면 그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그만큼 희소한 감정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스피노자에게 사랑은 분명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야심이란 모든 감정을 키우며 강화하는 욕망이다. 그러므로 이 정서는 거의 정복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욕망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야심에 동시에 묶이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고상한 사람들도 명예욕에 지배된다. 특히 철학자들까지도 명예를 경멸해야 한다고 쓴 책에 자신의 이름을 써놓는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스피노자의 말대로 야심은 모든 감정을 키우며 강화하는 욕망이다. 자신의 정의가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자각에서일까? 스피노자는 이어서 키케로가 말한 명예욕을 언급하면서 야심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준다. 그러니까 야심이란 둘 사이의 관계 혹은 나와 사물이나 사건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욕망과는 다른 것이다. 이 양자의 관계 바깥에 있는 제3자로부터 관심과 존경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야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동료들이 어떻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냐며 관심을 보이거나 혹은 그 남자 정말 멋있던데 라고 말해줄 때가 있다. 이런 찬탄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 그 남자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더 커지고 강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야심이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야심은 사랑만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나 욕망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야심이 때로는 원래 들었던 감정이나 욕망을 압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냥 그 남자를 만나서 사랑의 감정이 싹텄지만 어느 사이엔가 멋진 커플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는 야심이 조금씩 사랑의 감정을 잠식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자친구의 옷차림이나 연봉에 시시콜콜 참견하는 것이다. 자신을 만난 뒤 남자친구가 더 훌륭해져야 좋은 여자친구를 두었다는 평가를 들을 테니까. 심지어 남자친구가 보내준 사적인 편지마저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공개할 수도 있다. 자신이 얼마나 멋진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과시하기 위해서다. 이러는 사이에 조금씩 사랑이라는 사적인 감정,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여린 감정은 숨쉴 공간을 찾지 못하고 질식해 간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은 내 삶을 과시하는 일종의 장식품처럼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인간이 어떤 욕망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야심에 동시에 묶일 수밖에 없다. 스피노자의 이 씁쓸한 당부를 읽는 순간 우리는 서글퍼지지 않을 수 없다. 아, 사랑에도 이미 야심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구나. 그래서일까?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사랑의 행복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남루한 자화상 아닐까? 자신의 행복을 알려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상태에 있지 않으니 행복한 사람은 그만큼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이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제3자들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이 된다. 어떻게 이런 상태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외모를 미끼로 여성을 유혹하여 그녀의 지위를 발판으로 출세하려는 뒤로와 그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를 얻어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려는 여성들. 벨라미에 등장하는 모든 군상들은 기본적으로 야심의 화신들이다. 물론 이런 다양한 군상들도 처음에는 사랑의 감정에 빠져 설렜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사이엔가 야심이 그들의 사랑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끝내는 그것을 교살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아무나 감당하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을 야심의 먹이로 만들곤 하니까. 이런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모파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사랑에서조차 야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통제하면 할수록 순수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 바로 그것 아닐까? 기드 모파상 1850년 탄생, 1893년 사망. 모파상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 참전한 경험으로 인해 전쟁을 혐오하게 되면서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어릴 적 친구였던 플로베르에게 직접 문학 지도를 받았고 에미졸라의 도움으로 비갯덩어리를 발표하게 되었다. 모파상의 대표작 여자의 일생은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와 함께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걸작으로 꼽힌다. 벨라미의 주인공 디로아는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출세에 이용하는 야심의 화신이다. 그러나 디로아가 귀족 행세를 하며 승승장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식적이고 부패한 귀족 사회와 돈 많은 사교계 여인들의 문란한 생활, 언론과 정치가 영합하는 부패한 사회가 있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기괴한 질투. 거기에 갑자기 마들렌에 대한 증오가 끼어들었다. 전 남편을 속였다면 난들 어떻게 이 여자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뒤 차차 마음이 진정되자 디로아는 고통을 두르며 생각했다. 여자란 모두 매춘부다. 이용해 먹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진짜로 마음을 주어선 안 된다. 마음속 고민이 경멸과 혐오로 말이 되어서 입술에 올라왔다. 그러나 디로아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가슴 속에서만 이렇게 되풀이했다.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강해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 위해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작가는 디루아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슬픈 통찰을 보인다.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거리의 불황자와 매우 흡사한 이른바 사교계의 불황자였다.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야심은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특정 다수들로부터 시기와 관심, 그리고 찬양과 찬탄을 받으려고 한다.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를 찬양하기만 하면 우리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도 보석으로 둔갑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학창 시절을 한번 돌아보자. 다음과 같은 경험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첫 강의를 듣자마자 우리는 직관적으로 교수의 강의가 보잘것없다는 것, 심지어는 강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리포트를 제출하고 중간고사를 보았는데 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교수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제대로 인정해준 사람이니만큼 훌륭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논리가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야심이 강한 사람은 너무나 취약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 칭찬해주면 사족을 못 쓰는 아기와도 같다. 그러니까 강해 보여도 야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다.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당연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전쟁이라고 할 때 이렇게 지피지기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나마 제대로 보존할 수 있겠는가. 직급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야심은 더 커져만 간다. 그러면 진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야심이 커질수록 너무나 다양한 감정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감정들이 모조리 고사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야심은 아카시와 나무와도 같다. 너무나 생명력이 강하고 뿌리가 깊어서 주변의 다른 나무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아카시아 나무 말이다. 그렇지만 아카시아 꽃향기는 어찌나 매혹적인지 야심은 적절히 통제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수많은 감정들도 자기 곁을 따라 제대로 자라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